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공정민입니다. 결국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도 상륙했습니다.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내국인이 오늘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공항에서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까지는 퍼졌었는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까지 뚫리면서 이제 아시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코로나처럼 확 퍼지는 바이러스는 아니라지만 일상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정부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부터 살펴보죠. 황규락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독일에 다녀온 30대 A씨입니다. 입국 전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고 어제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는 피부병과 함께 37도의 미열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독일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확진자가 독일에서 타의심 그 환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진술을 했고요. 그 부분은 심층 역학 조사를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A씨는 공항에서 자진 신고해 격리 상태로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동승객 외에 지역사회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건강상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입니다. 열도 좀 있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병원에 온 뒤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증상은 없었고 간혹 열이 좀 나서 해열제 정도 투여한 걸로. 지난 20일 입국해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외국인은 수두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습니다. 잠복기 중에 입국하거나 검역 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국내 입국한 의심 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비풍토병 지역의 원숭이 두창 치명률은 1% 안팎으로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원숭이 두창 환자가 많은 해외 국가 입국자에겐 발열 기준을 높이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전면 교체됐는데요. 윤석열 사단은 뜨고 친문 간부들은 좌천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아직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했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박건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는 모두 10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장엔 임관혁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STX 비리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을 수사한 특수통입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참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한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다가 승진해서 배제되었던 신흥석 검사도 의정부 지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신봉수 검사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게 인사입니다. 노정현 창원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도 탄생했습니다. 검사연구위원 정원을 대폭 늘린 법무연수원에는 친문검사로 지목된 신성식, 최성필 검사장 등이 좌천 발령났습니다. 역시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 차장 부장검사급 후속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패싱이냐 물음표가 붙었는데 답을 찾아가 보죠. 이제 고위 인사는 다 끝이 났는데요. 한동훈 장관 뜻대로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검찰 내부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그렇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뒤에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간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법무부에서는 차관과 검찰국장 같은 요직 교체 인사가 있었고요. 이 대검에서도 외부 공모 인사인 한동수 감찰부장 외 부장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주요 권력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까지 모두 바뀌었는데요. 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부터 일선검찰청의 책임자까지 물갈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총장은 안 뽑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이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현행법을 보면 이 인사를 할 때 이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장이 공석 상태라서 이원석 대검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죠. 과거에 어느 때보다 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이 공통된 설명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뭐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 같으세요? 일단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난 2020년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이 자신의 의견을 배제했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제가 통화한 서울 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 검찰의 독립성은 상당 부분 총장의 인사권에서 비롯된다면서 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 인사까지 총장 없는 상태에서 한 건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찰의 의견을 반영은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 법조 일각에선 이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시절엔 너무 싸워서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너무 안 싸워서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이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한마음 한뜻일 것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이들이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인사의 부작용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자, 검수완박으로 이제 수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 총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인사를 해서 빨리 이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얼마 전에 이 총장 없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좀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속전속결 인사의 진짜 목적은 전 정권의 권력형 의혹 수사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총장 인사는 추천위 구성부터 인사청문회 그리고 취임까지 평균 2달 넘게 걸렸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다간 이 권력 수사 동력이 꺼질 거란 겁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도 한 장관의 마음을 재촉한 배경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 검찰총장은 언제 뽑는 겁니까? 다음 주에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나면요, 이 네. 총장 임명 시기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검찰 일각에선 이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차장이 검찰에 갈 방향을 모두 정해놨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총장으로 와도 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 독립이 훼손이 되면 후폭풍은 더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는 기자 이윤우 기자였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땐 검찰과 삐걱거렸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경찰과 계속 뭔가 삐걱거립니다. 어제는 발표 2시간 만에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그런데 2시간 30분 뒤 발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포함해 7명의 자리가 뒤바뀐 겁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실무진 실수로 검토 중인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제청권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종안을 다시 전달해와 재공지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치안감은 계급 서열이 세 번째로 높은 고위 간부로 13만 경찰 중 30명뿐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합니다. 치안감 인사본복이 행안부의 경찰통제공고안이 발표된 당일 밤 일어나면서 경찰청장 인사 권한을 놓고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은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직전 자체 공지에 사달이 났다며 경찰 측 실수로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어제 저녁 6시쯤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경찰 인사안을 제청했고 대통령이 오후 10시쯤 결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인사안 결재는 한 번뿐이었다며 수정이나 변경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발표 전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직 인사 명단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 흔들기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인사번복 논란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달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방금 시작됐습니다. 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느냐, 이걸 두고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만 나와도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살펴보죠. 자, 정한희 기자, 윤리 논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금 전 저녁 7시쯤부터 이곳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성상납 여부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장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는데요. 이게 성상납 의혹 무마용인지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철근 실장은 잠시 뒤 8시 반쯤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각서도 알지 못한다며 결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뒤 현재 당 대표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있을 겁니다. 계속.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당에 치명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 반면 전여욱 전 의원은 자업자득이라며 당원권 정지 수준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만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자, 민주당 쪽도 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이 당을 수렁으로 끌고 간다고 거듭 비판했는데요. 당 내에선 최 의원보다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공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받은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어젯밤 SNS에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분명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며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저격했습니다. 최 의원이 속한 철험회를 향해서도 강성 팬덤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최 의원의 재심 청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험회 소속 의원들은 최 의원을 옹호하며 박 전 위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본인은 본인 팬덤에 치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유정주 의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철험회를 팬덤 지지자와 엮어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박 전 위원장 징계를 위한 당원 서명 양식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고좌진 협의회 측은 최 의원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남은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복잡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돼 6월 내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서 10,000개가 넘는 법안이 잠자고 있는데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는 했는데요. 합의는커녕 폭로전과 비방만 남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회 공백 사태는 오늘로 24일째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은커녕 서로 폭로전만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사고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취하자고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진상조사 특위를 요구했다고 밝히자 맞대응하고 나선 겁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고 발끈했습니다.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이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기가 찹니다. 이후에도 여야는 그 한마디에 삐지면 되겠냐,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말싸움만 벌였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에는 1,80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원전업체 방문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서 원전 업계 살리기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원전 설비업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한쪽에 5년째 보관 중인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소재는 물론 텅 빈 공장 안 놀고 있는 기자재를 보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원전업계는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줘야 살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매출과 수출 모두 곤두박질 쳤고 인력도 현장을 많이 떠났습니다. 정부는 당장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보고 부품 비축과 설계 명목으로 올해 925억 원 상당 긴급 발주를 추진합니다. 또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신규 발주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문 안 닫고 버틸 수 있게 3,8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합니다. 고사 직전인 업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한시가 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반기인데 한수원 입찰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그 견적을 작성하고 있는 거는 빠르면은 24년. 그 물량도 빨라야 수주가 돼야 24년이거든요. 23년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없어. 만약 논다면은 빠른 시간에 좀 당장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출을 위해 다음 주 체코와 폴란드로 날아가고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추진되는데 북한 핵실험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은 불투명하지만 약식 회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3차례 이상 만날 수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북핵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만 하고 살상 무기는 우회적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유럽과의 안보 협력을 위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는 주 나토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국제 무대에 데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세워진 원훈석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원래 사용하던 원훈석으로 1년 만에 교체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서체로 된 새 원훈석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이 원훈석을 1년 만에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새 원훈석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과거의 원훈석을 다시 사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61년 국정원 창설 당시 처음 썼던 것으로 그동안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폐기되지 않고 국정원 경내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모에서 해당 원훈이 1위를 차지한 데다 새 원훈석을 만들 경우 예산 수억 원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신영복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로 원훈을 쓴 것이 국정원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정원의 혼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능면하고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훈석 교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얘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스키피오와 예수 다 로마 시대 인물인데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당 윤리 징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징계를 받은 인물들인데 스스로를 이 인물들에 비유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부터 살펴보면요. 한니발 장군이네 스키피오냐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대표가 어젯밤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론 내의 정치 싸움이었다는 내용인데요. 그가 한니발 장군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스키피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키피오에 자신을 빗댄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고민이 많다 보니 침대에 제가 누우면 큰 전투를 앞둔 고대의 장수들의 빙의에서 망상을 하고는 합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를 앞둔 알렉산더, 자마 전투를 앞둔 스키피오. 저 때는 대선 때 이제 고민이 많았다 이거 같은데 이번에 스키피오에 빗댄 이유가 있겠죠. 네, 스키피오는 전쟁 승리를 이끌어 30세에 로마 공화정 최고 관직에 오른 인물인데요. 하지만 언론의 정치적 공격으로 물러난 인물입니다. 젊은 나이에 당대표에 올라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했지만 당내 주류의 견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본인이
스키피오의 일생과 닮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최강욱 의원은 예수를 자신에 빗댄 겁니까? 네,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SNS에 자신이 예수로 취급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야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예수에 빗대는 일도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지지층의 감성에 호소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누리호가 누구의 공입니까? 연구원들 공이죠. 네, 정치권에서 여야가 모두 지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빛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차피 개발한 건 다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인데요. 그래도 알아는 보죠. 김대중, 이명박 어느 정부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로켓 개발은 1990년대 초 시작됐고요. 최초 우주 발사체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러시아와 공동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독자 개발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을 시작한 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틀린 건 아니죠.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이제는 달이라고 적었는데요. 달이라면 문 전 대통령 별명이기도 한데 달 탐사도 본격적으로 한다죠. 문 전 대통령도 사실 누리호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 때 직접 발사 현장인 전남 고흥까지 내려갔고요. 브리핑도 직접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진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일부러 내려가질 않았다죠? 네, 연구진들이 현장에서 발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브리핑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했습니다. 원래는 가려고 그러다가 용산에서 영상을 통해서 볼 계획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요? 100m에 몇 킬로예요? 이 규정에는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죠? 영화 보면은 나사에서 어느 단계 때는 벌써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고 그때가 된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진정한 공은 어떤 정부였냐와 관계없이 묵묵하게 개발해온 연구자들에게 있겠죠.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겠죠. 굳이 여기에 정치는 숟가락을 안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고 이대준 씨 북한 피격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어제 저희는 당시 정부가 월북 증거로 사라진 구명조끼를 내세웠지만 이 배 안에는 구명조끼가 다 남아 있었다는 해경의 초동 수사 내용을 전해드렸죠. 대체 그럼 사라진 구명조끼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를 취재 중인데요. 국방부와 해경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해경의 초동 수사 보고서입니다. 고 이대준 씨 실종 이틀 뒤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무궁화 시포에 있는 구명조끼 중 사라진 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국방부는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정황 등을 들며 자진 월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한 달 뒤 해경의 수사 결과는 초동 수사 내용까지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B형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월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번복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 해경청장이 마지못해 사과에 나섰습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왜 서둘러 월북이라고 단정했는지에 대해선 해경과 국방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방부도 채널A 질의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당시 해경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특수정보 등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준 씨 유족들은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경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압박을 했고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대응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을 찾았습니다. 해경이 처음부터 월북 결론에 맞춰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하지 않았다는 징후가 훨씬 많습니다. 설사 월북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이게 더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한두 가지 불확실한 징후로 월북으로 몰고 갔고요. 청와대에서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집중 추궁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해경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 하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꺼릴 것 없다면서도 정쟁 유발은 그만 좀 하라고 맞섰습니다. 도대체 이걸 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격지심이 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등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당 차원의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면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어제 우주로 날아오른 누리호가 오늘 새벽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지구의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조현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3, 2, 엔진 점화, 26. 거센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벗어나며 발사 4분 29초 뒤 페어링과 2단이 분리되더니 하얀 구름과 파란 바다로 어우러진 푸른색의 지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한 궤도에 다다르자 지구는 더 또렷해집니다. 누리호 1단과 2단 내외부에 달린 카메라 4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15분 45초짜리 이 셀카 영상엔 누리호의 발사부터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2단의 폭발과 같은 불꽃이 점화되고 위성덮개 페어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3단 엔진에 불이 붙고 암흑으로 변한 2단 내외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발사 뒤 14분 35초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3시 1분쯤 성능 검증 위성이 대전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신에서는 첫 원격 명령을 통해 위성과 지상국 간 시간을 동기화하고 위성에 탑재된 GPS 수신기를 활성화했습니다. 전날 발사 42분 뒤쯤 진행된 남극 세종기지와의 첫 교신에 이어 누리호 성능이 제대로 입증된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4개의 큐브 위성은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1개씩 분리됩니다.
발열전지 등이 장착된 성능 검증 위성은 앞으로 한 달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발사부터 궤도 안착, 상호 교신 확인까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가 큰 1,300조 규모의 우주 산업 시장에 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나라의 위성을 쏘아 올려주고 돈을 버는 등 틈새 시장도 노릴 수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17층 높이의 누리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조립과 터보 펌프를 만들었고 위성보호 덮개 페어링은 한국 화이바, 로켓 전체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맡았습니다. 들어간 부품만 37만 개, 제작에 참여한 기업만 300여 곳에 달합니다. 누리호가 고도 700km를 뚫은 순간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일부 나라가 독점하던 우주산업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530조 원으로 520조 원 규모인 반도체 시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매년 5%씩 성장하고 있는데 2040년쯤에는 1,300조 원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장 누리호로 외화 유출부터 줄어듭니다. 그동안 한 번에 700억 원가량 써가며 미국, 러시아, 일본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1.5톤 이하 저궤도 위성은 이제 우리가 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국내 위성만 100개가 넘습니다. 정치 군사적 이유로 미국이나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할 수 없는 동남아 같은 제3국의 위성을 쏴주고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인데 보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절실합니다. 주요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에너지 기업과 모빌리티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항우연이 보유한 기술 등을 기업으로 이전해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탑건의 후속편에서는 배우들이 초음속 전투기에 직접 타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며 화제가 됐습니다. 채널A 기자도 전투기 조종사들의 혹독한 중력 훈련을 체험해봤는데요. 강은하 기자입니다. 속도 마하 2가 넘는 전투기가 급상승 급선회를 하면 피가 하체로 쏠리고 머리에 혈액이 부족해져 일시적으로 시력이 상실되거나 정신을 잃습니다. 국내 유일 중력 가속도 내성훈련 장비를 갖춘 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 360도로 고속 원형 회전 운동을 해 실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겪는 중력 가속도 환경을 만드는데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선 누구든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력의 6배에 해당하는 힘을 20초간 견뎌보겠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리로 쏠리는 느낌이 들자 하체에 힘을 주고 3초 단위로 짧게 숨을 내뱉는 L1 호흡법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힘 빠지면 안 되고 조금만 더. 둘, 셋. 그렇게 20분 갔던 20초를 견뎌내야 훈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처음 훈련을 받으면 50% 정도만 통과하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이외에도 비상탈출, 저산소증을 체험하는 저압실, 비행 착각을 체험하는 공간 정의 상실 훈련 등도 거쳐야 합니다. 공군의 모든 조종사들은 매 3년 주기로 이곳 항해원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공방전을 벌일 때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를 이겨내야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이달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해외나 제주도 등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공무상 목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 4명이 이번 주말 3박 4일 일본 출장에 나섭니다. 자매 결혼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 시민증을 준다며 초청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용은 1인당 190만 원, 의회 직원들까지 1,300만 원 넘게 듭니다. 일정을 따져보니 공식 행사 앞 뒤로 반나절 이상 비어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의장은 이번 선거에 불출마해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소환이었었는데 확정된 그것도 없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 시간에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현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광주 서구의회 의원 6명은 지난주 제주도로 2박 3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의회 개원에 맞춰 교육을 받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6명 중 5명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납니다. 직원 연수로 바꿨어요. 그 프로그램을 바꾸고 직원 연수로 해서 구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연수로 이렇게 바꾸고 의원들은 이제 정례차. 대전시의회 건물 현관에 오물이 가득합니다. 임기 막판 출장을 떠난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시민단체 대표가 뿌린 겁니다. 다음이기 때문에 도의든 시의든 없는 문제예요. 전임자가 뭘 남겨놓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전 시의원 22명은 이번 선거로 전원 새 인물로 바뀌었는데 시의원 3명이 출장 명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빈축을 샀습니다. 비용은 총 56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2박 3일 연수까지 계획했다 비판이 커지자 다급히 취소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도 3박 4일간 몽골에 다녀왔는데 이들 모두 다음 주면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 말 감시의 눈이 덜한 틈을 타 너도나도 비행기에 오르는 지방의원들.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고 말리는 남성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내가 경찰이니 신고해보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집창촌이 있는 서울의 골목길. 흰 옷을 입은 행인이 여성에게 다가가려 하자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남성이 막아섭니다. 여성도 행인을 피합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남성을 행인이 황급히 쫓아가고 두 남성은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뒤엉킵니다. 술에 취한 행인이 시민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4시 20분쯤. 경찰이 출동하고 보니 남성은 서울 일선경찰서에 소속된 30대 순경이었습니다. 70대 여성에게 말을 걸고 이를 막는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나 자러 왔는데 여기 놀라고 왔는데 다 안 받아준다고 놀자 이러더라고요. 나 좋은 사람이라고 어깨를 2번 치더라고. 폭행 뒤엔 내가 경찰관이니 신고해보라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는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순경이 소속된 경찰서는 대기 발령부터 내린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청문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노인들에게 태양광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달마다 수백만 원 수익을 준다고 속인 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농촌 마을. 주민 70대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태양광 업체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땅이나 축사나 건물이 있으면은 태양광을 하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치가 괜찮은 것 같다면서 현지 답사한다면서 내려와가지고 계약하자. 마침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놀리고 있던 터라 계약서를 쓰고 2,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월 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설명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착공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1월 잠적해버렸습니다. 아이도 더 끼고 하니까 그래 하면 노예는 한 400만 원면 걱정 없이 살겠다. 꿈이 컸어요. 실망도 크고. 이 업체에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만 70여 명. 대부분 지리산 주변과 남해안 일대에 사는 60대와 70대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좀만 늦게 되겠다.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직원들이 아프다.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댔어요.
경찰은 업체가 상호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사무실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저녁에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뜨문뜨문해요. 경찰은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공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고소를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난해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구청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정보가 흥신소에 유출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취재해보니 흥신소들이 지금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여성의 주소를 의뢰했고 흥신소는 구청 공무원에게 2만 원을 주고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해 차적조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흥신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거액을 요구하며 성업 중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없으면 거의 한 300 정도 들어가요. 저희도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돼요. 3일에서 일주일 사이요.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짧게는 하루 만에 주소를 알아봐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알려드리면 돼요. 교통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비용은 120만 원 들어가요. 한 2, 3일. 저 핸드폰 번호 알고 있는데. 집 주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 하루만에 나오고요. 비용 60만 원 들어가요.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흥신소에 개인정보 1,100여 건을 넘기고 4천만 원을 챙긴 해당 공무원은 징역 5년형을 받았고 관리점검을 소홀히 한 수원시는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러시아 언론인이 경매에 내놓은 노벨 평화상 메달이 1,300억 원 넘는 돈에 팔렸습니다. 이 돈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는 데 쓰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 내놓은 노벨상 수상 메달이 현지 시간 그제 1억 350만 달러, 우리 돈 약 1,3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노벨상 메달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 구매자의 정확한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라토프는 푸틴 정권을 비판해온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전쟁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В традициях журналистики всегда помогать жертвам. Дети самые главные жертвы этой войны. 캄보디아 메콩강에서 길이 약 4m, 무게 300kg에 달하는 민물 가오리가 잡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로 등재됐습니다. 2005년 태국 북부 상류에서 잡혔던 293kg짜리 자이언트 메기의 최대 담수어 기록을 깬 겁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가오리의 움직임을 내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꼬리에 음향 표지를 장착한 뒤 풀어줬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내일 내륙은 본격 장마가 시작됩니다. 북쪽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내륙을 통과하겠고 또 남쪽에선 정체전선까지 합류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시작되는데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수량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 북부와 호남, 제주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70에서 최고 100mm 정도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도 25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대전은 29도, 대구는 31도 등 충청 이남 지역으론 여전히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하는데 비판적인 이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상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다고 비판을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여당일 때 검찰 견제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것은 또 어떤가요? 정치 불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과거 잊은 이중잣대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